환율 1,600원, 코스닥 최대 220가의 퇴출. 이거 골드만삭스, JP모건 금융위원회가 지금 이 순간 내놓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내 계좌에서 뭘 팔고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물가 꺾였다, 연착륙 성공이다, 수출 호조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보는 한국은 그 뉴스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오늘 다룰 내용은 세 가지예요. 지금 한국 경제 안에 숨어있는 세 가지 진짜 위험이 뭔지, 2026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개의 타임라인이 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자, 시작합니다. 연착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제가 과열되거나 위기 상황일 때 큰 충격 없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걸 말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처럼요. 근데 JP모건과 노무라 증권은 한국 경제를 연착륙 시나리오가 아닌 구조적 취약국 그룹에 포함시켜서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단순히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는 갑작스러운 달러 부족으로 생긴 급성 질환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인구 감소, 국가 부채 누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꺼번에 맞물린 만성 질환이에요. 당장은 안 죽지만 방치하면 정말 심각해지는 그런 종류의 위기입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조적 위기 재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무시하기엔 불편한 수준의 경고죠. 세 가지 진짜 위험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 문제입니다. 외환보유고는 나라의 비상금이에요.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달러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기준 약 4,259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세계 9위 수준이에요. 정부는 이걸 안전하다는 근거로 자주 얘기해요. 근데 한국은행 자체도 인정하듯이 적정 외환보유 규모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없어요. 다만 자본 유출 가능성과 단기 외채의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GDP 대비로 보면 22에서 23% 수준이거든요. 비교해 볼게요. 대만은 GDP 대비 80%, 싱가포르는 100% 이상이에요. 우리는 22%. 골드만삭스는 원화를 아시아 비기축 통화 중에서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로 꼽아요. 이유가 바로 이 외환 방어력 차이예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 중에서 위기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 전체의 6% 내외예요. 나머지 88% 이상은 미국 국채 같은 유가증권에 묶여 있어서 갑자기 팔면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비상금이 있긴 한데 대부분 장기 투자에 묶여 있고 당장 뺄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2021년 12월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미체결 상태예요. 2025년에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23년에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되어 현재 유효하지만 미국과의 직접 스와프에 비하면 규모가 제한적이에요. 통화 스와프는 위기 때 상대방 나라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약속이에요. 미국이라는 가장 큰 창구가 닫혀 있다는 건 위기가 터지면 방어 수단이 크게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통화 스와프 체계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원화의 환율 방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글로벌 IB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은 국가 부채예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가 채무랑 실제 나라 빚은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채무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처럼 미래에 꼭 줘야 하는 연금 충당 부채가 빠져 있거든요. 이걸 다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 D3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실질 국가 부채율은 181%예요.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도 이 수치를 공개적으로 다룬 바 있어요. IMF 기준으로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비기축 통화 국가는 국가 부채율이 60%만 넘어도 위험 국가로 분류돼요. 우리는 181%예요. JP모건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신흥국 평균 대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전투에 나서는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조정되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위험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삶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영업 폐업 건수가 신규 창업 건수를 추월했어요. 5. 년을 버티는 자영업자 비율이 25% 미만이에요. 우리 동네 카페, 식당, 옷가게 중 4곳 중 3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폐업 이유의 절반 이상이 그냥 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내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게 금융으로 번지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었고 일반 대출 연체율도 6%를 넘어섰어요. 시중 대형 은행 대비 무려 20배 높은 수치예요. 광의의 부실률은 20%에 육박해요. 실제로 과거에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예금 전액 보호를 약속해야 했던 일도 있었어요.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태생적 구조 문제도 있어요. 노무라증권은 한국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리스크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그게 다시 실물 경제로 번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게 지금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무거우셨죠? 숨 한 번 고르고요.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한 파트예요. 스타크래프트에서 SCV 유닛 몇 개로 미네랄 한 곳만 캐면서 멀티기지 확장을 미루다가 자원이 말라 지지치는 상황 다들 아시죠? 지금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게 딱 그 상황이에요. 맵 전체를 활용해야 이기는데 한 지점만 파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전략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비 전략이에요. 핵심은 자산의 90%를 미국 시장으로 10%만 국내에 두는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에요. 한국은 1.5% 수준이에요. 내 자산 전부를 1.5%짜리 시장에 넣는 건 굉장히 집중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자산관리 부문이 글로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50% 이상으로 가져가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 주식을 사면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생겨요.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요. 이걸 환차익이라고 해요. 한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내 자산이 방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주식 중에서는 각 시대를 이끄는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해요.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가 그 자리에 있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이에요. 이런 1등 기업들은 위기 때도 돈을 꾸준히 벌고 벌어들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1등 기업에 투자하되 1등 자리가 바뀌면 미련 없이 갈아타야 해요. 종목과 결혼하지 말고 1등이라는 자리에 투자한다는 마인드예요. 국내 10%는 삼성전자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국내 주식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거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전략, ETF를 활용하는 거예요. ETF란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딱이에요. 추천 상품 2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QQQ예요.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따라가는 ITF예요. 나스닥100은 미국의 기술 혁신 기업 100개를 모아둔 지수예요. 운용 보수가 0.20%로 아주 저렴하고 특정 기업 하나가 망해도 지수 자체는 살아남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블랙록, 뱅가드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제시하는 상품이에요. 두 번째는 스파이예요.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ITF예요. 미국 500대 우량 기업 전체를 한 번에 사는 효과예요. 운용 보수가 0.09%로 정말 저렴하고 변동성이 QQQ보다 낮아서 좀 더 안정적이에요. 워런 버핏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최선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온 상품이에요. 이 두 상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 자동으로 환차익까지 생겨요. 한국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 ETF들이 이중으로 방어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 전략이에요. 이건 청약 통장 이야기예요. 한국 상위 1%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0%예요. 결국 계층 이동의 핵심은
부동산이고 그 입구가 청약통장이에요. 이 통장의 내재 가치는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평가돼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납입 금액의 최대 95%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금리도 시중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이걸 모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 미래의 불을 스스로 불태우는 거예요. 이제 2026년 달력에 표시해야 할 두 가지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6년 7월 1일이에요. 이날부터 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전면 강화해요.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퇴출 대상이 되고 코스피는 200억 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규정이에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안에 연속으로 45일 동안 주가 1,000원 이상, 시총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요. 과거 제도의 허점이었던 액면병합 꼼수도 이제는 막혀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6년 한 해에만 코스닥에서 약 150가의 최대 220개의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추산돼요. 과거 연평균 20가의 수준에서 10바에 가까이 폭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주가가 1,000원 이하인 종목, 시총이 200억 미만인 소형주가 있다면 7월이 오기 전에 정리하셔야 해요. 반등 기대하다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날짜는 2026년 5월이에요. 이 시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30일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어요. 다만 아직 상원 인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5월 의장 공백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쪽이든 연준 리더십 교체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따라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다른 나라로 이동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는 구조예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진작에 열어두었고 이미 현실이 되었죠. 최악의 경우 1,600원대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도 IB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2026년 5월 전후에는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우량 자산을 나눠서 사는 전략을 쓰는 게 좋아요. 변동성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거든요. 행동 수칙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어떤 자산이든 한 곳에 전부 집중하는 건 도박이에요. 반드시 분산하고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 유지하세요. 이게 시장이 폭락할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실탄이 돼요. 둘째,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QQQ나 스파이를 사는 것 자체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이에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M1F도 방법이고요. 환율이 오를 때 달러 자산은 자동으로 방어막이 돼요. 셋째, 예금할 때 제1금융권을 우선하세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지금 부실률이 높아요.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시중은행 같은 우량 제1금융권에 분산해서 넣어두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안에서 여러 기관에 나눠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GDP 대비 22%에 불과한 외환 보유고, 국제 기준을 크게 넘는 국가부채 181%, 제2금융권 부실률 20%,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노무라가 한국을 구조적 취약그룹으로 분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2026년 7월에는 코스닥 동전주 최대 220개가 퇴출되고 5월에는 연준 의장 교체기를 맞아 환율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예요. 원화 자산에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자산의 90%는 달러 기반 미국 우량주나 QQQ, 스파이 같은 ETF로, 10%는 삼성전자로, 그리고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투자 전략은 일반적인 경제정보 공유 목적이며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는 있다고요. 뉴스 보면서 한숨만 쉬지 마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경제크래프트에서 드린 이 정보들이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됐으면 해요. 사실 이런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골드만삭스 리포트부터 한국은행 통계,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까지 수십 개의 글로벌 데이터를 밤새 교차 검증하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숫자들을 직접 찾아 헤매실 시간에 제가 대신 정리해서 10분 안에 핵심만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 크래프트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밤새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우리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함께 만들어가요. 경제 위기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로 돌아왔어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 크래프트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계속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